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2% 넘게, 코스닥이 5% 넘게 상승했는데요.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사태의 혼란이 안정화되어 하루빨리 우리 경제도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 집회가 평일인 어제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저녁 6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은 촛불과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토요일 2차 표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 보수 단체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먼저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사회 각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비상계엄을 비판했고 대학 캠퍼스에는 시국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 시민이 여기 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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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5만 명이 뜻을 모은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그동안 배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부정당했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퇴진광장을 열고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연습 따위가 아닌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사회를 바꾸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실천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국선언이 19개 언어로 울려 퍼졌습니다. Yet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n December 3rd and the failure to pass the impeachment motion on December 7th show our democracy's regression. 우리는 불의를 목도하였으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 항고로 답한다. 앞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 31개 대학 학생들은 학내에 빗발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시국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좌절하고 불안해하기만 할 때 정치적 무관심과 염세주의를 뚫고 더 나은 내일을 외치는 대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권운동 단체들은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서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합법적 정치 권력 하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해질 수 있는지를.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째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 1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안이 여결위에 이어 이번에도 일방 처리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에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이라는 기재부의 주요 역할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여파와 내수 하강을 극복하고 정치 불안에 따른 대외 신인도 저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792억 원, 5.4% 늘어난 18조 8,96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신설을 비롯한 기초 연구 확대 사업에 3조 5,600억 원,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 확대 등에 1조 2,500억 원이 배정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11.5% 늘어난 29조 6천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합동 설명회에서 후보자들은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정책 강행 탓이라며 의협이 의료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엔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과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최한나 의협 대변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의협은 어제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등에서 합동 설명회를 이어가고 내년 1월 2일부터 3일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선발에 모집 인원의 10%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전공의 부재가 계속될 경우 전임의 배출이 어려워져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구조 전환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594명 모집의 지원자는 314명. 내년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입니다. 평균 지원율이 8.7%에 그쳤습니다. 국내 5대 대형 상급 종합병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모두 68명만 지원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61%는 수도권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병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를 뜻합니다. 의료 현장에선 전공의 기근 현상이 길어질 경우 전임이나 필수 의료 인력 배출이 안 돼 정부가 추진하려는 구조 전환 역시 요원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 환자를 보는 필수 의료에 필요한 그런 의사 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레지던트 1년차 선발에 이어 곧 레지던트 2, 3, 4년차와 인턴까지 연차별 전공의 모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처단 내용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뒤 의료계 반발이 더 거세진 상태라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의 반발에 사직한 전임의 150여 명이 성명을 내고 전공의 의대생 투쟁에 가세할 뜻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의사 이탈 우려마저 제기됐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공중보건 의사들이 의대생의 잇따른 현역 입대로 공보위와 군의관이 없어지면 진짜 의료 공백이 올 거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호소문에서 현역 입대한 의대생이 8월에 1,000명을 넘었고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70.5%가 현역 복무를 계획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현역 입대가 시작되면 군 의료 자원도 공보위도 없을 거라며 실제하는 의료 공백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의대 37곳에서 1,059명이 군 휴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명대에 불과했던 군 휴학 의대생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역 복무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항암 면역세포를 종양 조직에서 늘리는 신개념 암 치료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지호 교수 연구팀은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종양 침윤 T세포를 종양 안에서 직접 증식해 항암 효과를 유도하는 mRNA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mRNA 치료제를 다양한 고형암 동물 모델에 투여해 부작용 없이 암세포를 직접 없앨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복잡한 과정 없이 mRNA 주입만으로 대장암, 피부암 등 치료 효능을 보여 환자의 치료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숲은 등산객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레저 공간이지만 주변에 다양한 장애물이 많아 실종자를 찾기 까다롭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숲속 환경에서 자유비행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실제 수색 환경을 모사한 대전시 자원대 솔밭공원. 자율비행 드론이 서서 이륙하더니 나무 사이를 유연하게 날아갑니다. 이 드론은 장애물 평균 거리 4m 미만의 복잡한 숲 환경에서 초속 3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는 주변을 탐색해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고 지도를 만드는 동시 자기 위치 추정 매핑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이용해 GPS 활용이 불가능한 숲속에서도 자율적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경로를 계획합니다. 숲 안에는 지도도 없고 GPS도 못 받으니까 드론 자체가 직접 센싱을 해서 내가 비행을 하면서 지도를 만들고 그 지도 중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드론들은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로 자율비행하며 수집한 영상을 이동 관제 시스템에 전송합니다. 영상이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관제 시스템은 딥러닝 기술로 학습된 추론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실종자를 탐지합니다. 연구진은 지난달 경남 경찰청 등과 자원대에서 3대의 드론을 활용해 실증 시험을 수행하고 실종자 수색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실증을 통해 수집한 피드백을 드론 관제 시스템에 적용 보완해 오는 2027년까지 시스템 개발을 마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에서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삶을 파괴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폭력에 맞서는 이들과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Dear Han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 시상식 무대로 향합니다.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받은 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시상에 앞서 엘렌 마손 스웨덴 한림원 종신위원은 작지만 잔인함과 상실감을 말하는 한강의 목소리는 강렬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세상 속 인물들은 취약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거나 질문을 던지는 힘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강은 시상식 연회에서 언어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실이며 문학작품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work of reading and writing literature stands in opposition to all acts that destroy life.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with you,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 한강 작가는 한국인으로 처음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스웨덴 국민은 물론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도 한강의 수상에 축하를 보냈습니다. I think it's good that it's a female who is winning the Nobel Prize. 한강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7일에는 30여 년의 작품 세계를 돌아보는 강연을 하는 등 한 주간 여러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현지 번역가와의 대담 등을 끝으로 오는 12일 노벨상 관련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스톡홀름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문학계에 노벨 문학상을 선물한 한강 작가는 2016년 부커상 수상과 함께 일찌감치 세계 문학계가 주목하는 작가였습니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이제 젊은 거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가 걸어온 길을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한강은 1993년 시인으로 먼저 등단했습니다.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995년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내면서 전업작가로 집필 활동에 전념합니다. 소설가 한강이 문단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5년 소설 몽고반점으로 30대의 나이에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부터입니다. 문학평론가 이어령은 젊은 한강에 대해 높은 상징성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소설을 읽는 차원 높은 재미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작가로서 기반을 다진 한강의 소설은 2015년부터 영미권과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한강 특유의 시적인 문장과 밀도 있는 구성은 단숨에 해외 평단과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한강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평가받는 부커상 수상에 영예를 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쁘다거나 이런 생각보다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이어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 프랑스 메디치 문학상 등을 연이어 수상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때부터 국내외 평단에서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후보군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수상의 영광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강은 노벨 문학상 작가 121명 가운데 5번째 젊은 나이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직 작가로서 한창인 50대 중반의 한강은 이제 세계 문학계가 가장 주목하는 젊은 거장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문학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엄청난 경사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는 물론 날로 떨어지는 독서율부터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책 품절이라는 한국 출판계에서 처음 겪는 진풍경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되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이런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학 출판계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10년 사이 반토막이 난 독서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종이책을 기준으로 성인 남성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어서 자칫하면 문학계, 나아가 우리 문화의 저변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책의 경쟁 미디어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 경제적 속도가 빠른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즐겨야 할 책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가치,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출판 문학계로 좁혀보면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이 상생할 수 있는 책의 유통 체계를 정비하는 일, 달라진 독서 환경에 맞게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좋은 작가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출판사에서는 정말 좋은 책, 읽힐 만한 책을 선정하고 출판을 해야 하고, 그것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잘 정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독서야말로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 변화가 한강 노벨 문학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진행한 국제 성인 역량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이 조사에 참여한 31개국 평균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능력 평균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 260점보다 낮았습니다. 수리력 평균도 253점으로 OECD 평균 263점에 미치지 못했고 적응적 문제 해결력 역시 238점으로 OECD 평균 251점보다 10점 넘게 차이 났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각 분야의 역량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조사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됐으며 우리나라에서 16세에서 65세 성인 6,198명이 참여했습니다. 건조경보 속에 산불 위험이 커졌던 동해안은 오늘 오후부터 단비와 눈이 내리며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주 후반에는 서해안에 비와 눈이 예상되는데 겨울철 동해안과 서해안의 강수 차이를 만드는 주요 원인은 상층의 찬 공기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이후 사흘간 이어진 반짝 추위가 풀리고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9도로 전날 대비 2도가량 올랐고 평년보다도 0.8도 높았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사흘 정도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건조한 가운데 산불 위험이 커졌던 영동과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부터 기압계가 변하며 건조함을 해소할 단비와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상층 찬 공기의 흐름이 한반도 북동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상층의 찬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동해 북부 해상에 고기압이 만들어지는데 고기압에서 불어나온 동풍이 동해를 지나며 구름을 발달시키고 이 구름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비나 눈을 쏟는 겁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영동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11일 수요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동풍 기류가 유입되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후 주 후반에는 상층 찬 공기의 흐름이 서해안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강한 한기와 함께 충청과 호남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지난번과 같은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지난 주말보다 더 강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서해안 지역에도 대설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겨울 상층 찬 공기의 흐름이 추위와 눈이 내리는 지역을 결정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관광 명소인 말리부 해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현지 시간 9일 밤 말리부 해변에서 시작된 산불이 여의도 면적 2배에 달하는 9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확산했다며 아직 불길을 전혀 잡지 못해 진화율이 0%라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말리부 해변에 있는 고급 저택을 비롯한 8천여 채 구조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천여 가구 주민들에게는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또 잠재적 위험 지역의 주민 6천 명에게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말리부 해변에 있는 사립대학 페퍼다인대 캠퍼스 인근까지 불길이 퍼져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이 SNS 등을 타고 확산했습니다. 페퍼다인대 기숙사 조교는 산불로 전기가 끊기고 멀리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며 기숙사 각 방문을 두드려 학생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